안녕하세요. 예, 필로스 옥션의 황필호입니다. 예, 요즘 좀 바빠가지고 강의 녹음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먼저 지난 시간에는 지금 경매 신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경매 신청은 강제 경매 신청은 먼저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필요한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영수필 통지서라든지 인지라든지 등기 수입인 증지라든지 이런 것들 첨부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하면 경매 신청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 80조와 81조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80조하고 81조에서는 이제 강제경매 신청서하고 그 밖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80조에서 1호에서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해가지고 법원은 이제 집행법원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자, 채무자는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정한다는 건 예로서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도 적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이제 가압류 이후에 채무자가, 목적물에 이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채무자를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 이제 부동산의 표시라고 그랬는데 부동산의 표시는 뭐 정확하게 똑같이 등기부랑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적으면 되는데 등기부의 표제부가 기준이 된다라고 그랬고 그와 관련해서 구분소유의 경우 그다음 환지의 경우 네, 공유지분의 경우 등등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다음으로 3호에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은 그 채권액이 금액을 확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확장을 하는 거는 이제 배당 요구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채권의 범위는 이제 집행 권한에 표시된 범위 내에 국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 권한이라는 거는 이제 기한부 채권이라든지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서는 기한 도래나 조건이 성취된 채권이어야 되지 만약에 기한 미도래나 조건 미성취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취유할 수 있는 시기가 경매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기한이 도래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하자가 취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을 표시하고 부동산을 표시하고 경매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그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 권한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경매 신청서에다가 적어서 내고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하면 강제경매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조에서는 첨부 서류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집행력 있는 정보를 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1호와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집행력 있는 정보이라는 거는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의 정보를 말한다는 거죠. 집행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문을 붙여서 이제 내야 된다는 얘기고 집행문은 확정 판결 같은 경우 집행문이 부여되지만 이제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집행문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 권한의 정본이라고 그랬고 정본에 각 송달이 돼야 되니까 집행문이라든지 집행권이 송달된 송달일명도 같이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 의무 이행 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동시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강제경매에서 임차권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행이라는 게 자기 채권을 배당받기 위해서 보증금 채권을 받기 위해서 명도를 해줘야 되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명도를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도를 해줘야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다만 이제 배당금을 받아갈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명도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유사하게 임의 경매에서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건물 명도를 해줘야 될 의무하고 이제 배당받아갈 거하고 배당받아갈 수 있는 권리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행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명도를 아예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돈을 주면은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그걸 보내놓게 되면 이행 제공으로서 취지가 이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호와 2호에서 집행력 있는 정보 외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라면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고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 85조인가요, 65조인가요? 거기 보면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임야대장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제 수용 재결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확정 판결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되는 거고 이제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가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내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81조 3항에서 이제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강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강제 관리를 위해서 이미 서류를 제출했으면은 강제 관리 중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따로 그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이 누구이고, 경매 절차 이해관계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금도 참여관님 책에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라고 그런 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꼭 필요하고 다른 책들에는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90조에 보면은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은 당 갖고 사람은 다 한다고 해서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 절차는 먼저 경매 신청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집행권을 얻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경매 신청을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요약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집행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의 정기 결정 및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해서 최저 매각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적어가지고 적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매각의 준비 절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각 기일이나 결정 기일을 지정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이 실시가 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은 매각 허가를 할 것인지 불허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가 이제 매수 신고인의 지위로 이제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촉탁하고 인도명령 절차를 받고 정도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배당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인가에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런 과정 전체에 있어서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를 왜 알고 가야 되냐면 민사집행법 90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는 이 각각 절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반에 걸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즉시 항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권리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되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매각 허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각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 그러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있게 되는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 매각 이의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확정되는 기간, 그 일주일 동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든지 차수인 매수 신고인도 이제 그 해당이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그 90조에서 규정된 이제 그 이해관계인들만이 그 자기들의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을 90조를 좀 분설해서 살펴보면은 분설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그런 이해관계인이 뭐 9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사집행법 16조를 보게 되면 지금 뒤쪽 부분에 좀 제가 조문을 갖다가 넣었는데 16조에 보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해가지고 1항에서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 처분, 그리고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에 대한 법원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만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인데 법률에 규정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16조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반에 걸쳐서 집행관이 집행 처분을 하고 집행관이 이제 적혀야 될 집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90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집행 절차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매, 이제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그 절차에 관한, 집행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처음 신청된 경매 신청, 우리가 알아봤던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 83조하고 86조에서, 먼저 86조에는 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해관계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제 83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침해 방지 신청권이 또 있습니다. 이건 잘 행사하지는 않는 그런 권리인데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86조와 83조가 경매 개시 결정 단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잠깐 보면은 다시 뒤로 가져서 83조를 보게 되면 83조가 해가지고 83조 이제 1항에서 83조 1항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조문이, 경매 결정 하게 되면 83조 3항에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해당 파트 부분에서 곧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따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6조에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해가지고 1항에서 이해관계인은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 86조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경매 신청과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하게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배당을 할 수 있는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89조에 보면은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을 권리라고 해가지고, 압류의 경합이라는 건 이중 경매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경매가 있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집행권을 기해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압류의 경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압류의 경합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을 권리를 8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가 있게 되면 이제 매각 준비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현황 조사 명령, 감정 평가 명령 이제를 해서 이제 그 점유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에 대한 그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제 그 재반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제 110조에 보면은 합의로 매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매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매각 조건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제 규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매각 조건에는 이제 법정 매각 조건이 있는 거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데,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것은 법정 매각 조건 중에서 이제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매각 조건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이 110조고,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이 111조가 되겠습니다. 110조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 뒷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붙여놓을 걸 그랬나요? 110조를 보면은 합의에 의한 매각 조건을 변경해가지고 1항에서 최저 매각 가격 이외의 매각 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라고 그랬고, 2항에서 이해관계인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에 합의를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매각 조건을 변경한, 이게 특별 매각 조건이 되는 겁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는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잉여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변경을 해서 잉여가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기로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매각 대금을 내는 시기라든지 또는 그 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매도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는 매매 사법 쪽의 일반적인 그 원리에 이제 어긋나겠죠. 그래서 매각 대금을 내는 시기나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잉여주의, 아까 무잉여에 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인수 또는 소멸에 관한 대한 조건, 인수해야 될 권리, 또 소멸해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들, 뭐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 이해관계인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10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각의 준비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매각 기일 그다음이나 매각 결정기일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정이 된다면 이제 매각이 실시가 됩니다. 매각이 실시가 돼가지고 이제 기일 입찰의 경우 법원 기일 입찰만 하고 있죠 현재.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매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116조에 보면은 116조에서 매각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출석만 그냥 할 수 있는 권리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116조를 보게 되면 매각 기일 조서해 가지고 매각 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쭉 나와 있고 제2항에서 최고가 매수인 및 차순위 매수주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 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매각기일 조서에 이제 서명 날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매각 기일에 매각이 실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허부 결정이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나겠는데 이제 126조와 129조에서 그 절차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26조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129조는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해관계에 부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126조에서 이제 잘 규정하고 있고, 129조에 대해서 또 그걸 준용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해당 부분에 가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매각 허브 결정이 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금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송달이 되는 즉시에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배금 납부를 하고 이제 대금 납부를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등기 촉탁을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등기 촉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도명령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점유자에 대한.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한 달 정도 후부터 이제 배당 기일이 잡혀가지고 배당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또 이해관계에는 이제 149조에서 그 배당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9조를 보면 149조를 보면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결을 질서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149조 배당표에 확정해서 이 항에서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신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매 절차 전반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90조에도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게. 그래서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단계, 그다음에 배당 요구의 공기 결정 및 공고 단계, 그다음에 매각의 준비 단계, 그다음에 매각 기일 결정 기일이 지정되고 매각이 실시가 된 매각 실시 단계,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즉시 항고, 그리고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등기가 이루어지고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당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90조에도 규정하고 있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계속해서 90조 이해관계인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90조의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해가지고 1호에서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2호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그리고 3호에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그리고 4호에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 채권자
먼저 1호를 보면은 1호를 보면 90조 1호를 보면 압류 채권자라고 그랬는데 압류 채권자는 누구겠어요?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압류의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압류 채권자라는 것은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라고 했는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집행력 있는 정본,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은 그거에 집행력 있는 그 뭐 정본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뭐 채권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임금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배당할 수 있는 배당 순위가 있는데, 나중에 배당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경매 비용,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액 임차 보증금에서 보증 금액이라든지, 또는 임금 채권 중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 임금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제2의 강견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압류 채권자와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 그리고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받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중매매 같은 경우, 아까 말했죠, 압류과 경합다는 경우.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과연 여기서 압류 채권자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 이중경매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뒤에 경제경매 절차가 앞에 있는 강제경매 절차에 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개시 결정을 받은 채권자도 채권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선행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이중경매 신청이 근저당권자로서 이중경매 신청에는 안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중경매도 이제 강제경매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뭐 그게 섞인 경우도 있겠죠. 임의경매하고. 그래서 강제경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들어가는 거 뭐 나도 경매 신청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그다음 배당 요구 종기가 결정이 될 텐데, 첫 매각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가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이중경매 신청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이중경매 신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압류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것은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서 집행문이 붙어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판결 같은 경우는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집행문이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집행력인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뭐 이런 정도 알아두면 되고,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2호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라고 그랬는데, 먼저 집행채무자나 가압류 등기 후에 본압류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그리고 임의경매에서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라고 그랬는데, 채무자니까 집행채무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압류 등기 후에 본압류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압류가 되고 본압류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는데, 그 전에 경매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죠.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자기 부동산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이해관계이 되겠죠. 이해관계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임의경매에서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 취득자, 그렇죠. 임의경매에서 물상보증이라는 개념은 이제 채무자가 아닌데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준 설정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돼야 될 거고, 저당보수사는 제3 취득자, 그래서 담보권이 제3 취득자는 말씀드렸죠.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한 사람을 제3 취득자라고 이후에 취득한 사람을 제3 취득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후에서 말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채무자 및 소유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압류 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라든지 압류 후에 소유권을 양수받은 양수받은 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시결정 등기가 있은 후에 그건 압류는 처분 금지 효력을 가지니까 처분하면 안 되는데, 상대적 효력이라서 소유권이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당사자 사이 말고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이제 넘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유권을 양도한 전후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소유물이 아니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겠죠. 아니게 될 거고, 근데 압류 후에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 4호에서 부동산 유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해가지고 권리를 증명하게 되면, 내가 샀다 해가지고 뭐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게 되면은 제 4호의 이해관계는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에서 경매 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2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경매가 신청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2순위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경매 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이게 물상보 2순위가 이제 만약에 물상보증을 했다, 이 부동산 소유가 남의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해주고 채무자는 따로 있다 그랬을 때, 그 채무자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을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실 뭐 저도 뭐 판서나 이런 것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좀 더 도움이 되긴 할 건데, 아직 제가 그렇게 그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자신도 없고, 또 판서에 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뭐 제대로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판서를 이렇게 하면서 각 조문 제가 지금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이 책을 나눠드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매 90조에 제 90조의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이제 받고 2호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까지 받습니다. 이제 3호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이유의 권리자입니다. 등기부에 권리된 부동산 이유의 권리자 가지고 3호에서 보면은, 여기서 등기부에 기입됐다는 거는 등기부에 기입됐다고 그랬으니까 경매 개시결정이 난 시점에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그 등기부에 안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기부에 기입됐다는 부동산 이유의 권리자, 언제 부동산의 권리자냐면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됐을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뭐 용익권, 뭐 전세권이라든지 뭐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이제 되는 거고, 담보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한 임차권자, 아까 용익권 임차권자 이런 사람도 되겠죠. 예. 등기한 임차권자가 이제 담보권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가등기 권리자 같은 경우도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 그런 거고,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 아까 그리고 저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때,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 다른 공유자들도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써야 되는데, 그 다른 공유자들도 역시 이해관계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기하지 아니한 임대차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유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 4호에 이제 4호를 보면 부동산 유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죠. 부동산 유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하고 등기하지 못하는 권리가 있는데, 아까 3호에서 말하는 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이니까 등기부에 등기가 기입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얘기지만, 4호 같은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서 부동산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해관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부에 그 권리가 공시되지 않는 이해관계에 가지고 뭐 점유권자라니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유치권자 같은 경우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유가 이제 공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법 622조를 보면 이제 민법할 때 좀 중요하게 다뤄주는 조문인데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이 차지권의 대항력이에요. 옛날 표현인데 토지의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이 그러니까 토지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A라는 사람이 X 토지를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 이외에 건물을 지었고 A로부터 토지를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했고 A라는 사람이 그 X 토지의 소유권을 B한테 팔았습니다. B한테 팔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그 X 토지 위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Y라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A와 설정한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소유자인 B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민법 제62조입니다. 62조. 그래서 이제 토지 등기부에는 토지가 그런데 그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 토지 등기부에는 토지 임차인인 갑이라는 사람이 공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건물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도 역시 등기부의 권리가 공시되지는 않지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학상의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담보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최순위 담보권 같은 경우도 말소 기준 권리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등기 담보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당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압류, 압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세권 어떤 일정한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선순위로 이제 전입신고를 한 전입신고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 개시 기입 등기 후에 물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인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취득자로서 그리고 용익권이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제 매각 허가 시까지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증명하지 않았는데 집행법원이 현황조사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집행관이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압류 및 전부받은 자가 권리 신고를 한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압류 전부받은 자는 게 법률에 의한 채권 양도라고 보면 되는데 법률에 의한 채권이 양도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권이라든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같은 것들을 법률에 의해서 이제 전부 명령에 의해 가지고 법원의 이제 결정 있죠. 전부 명령에 의해 가지고 전부를 받은 자가 이제 권리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물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이 된다라고 볼 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나요? 33분 정도 했는데 오늘 좀 짧아졌습니다. 짧아져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 권리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경매 절차 이해관계 경매의 단계를 보면은 먼저 경매 신청을 하고 경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등기 절차를 촉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의 준비 절차로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고 비치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매각 기일과 결정 기일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 실시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 기간을 받은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나 이제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에 허가 결정이 났다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대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90조에서 규정한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인 압류 채권자와 경매 신청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그리고 2호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그 부동산의 채무자 및 소유자, 그리고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유의 권리자, 그리고 4호에서 부동산 유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들은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경매 집행관의 집행 처분이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일반 규정 같은 게 있고, 16조에서 그다음에 83조에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침해 방지 신청권을 가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86조에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단계에서는 이중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권리자들이 배당 요구를 했으면 그거를 통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 110조에서 매각 조건에 대해서 합의로 이제 그 조건을 시기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116조에서 매각 기일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조서의 서명 날이나 권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126조에서 이의신청 절차에서 매각 허가 절차에서 이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129조에서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다음에 배당 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각 경매 절차의 전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이라는 거고, 그래서 압류 채권자는 신청 채권자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것은 이제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 같은 경우에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중경매 같은 경우에서 개시 결정을 받은 채권자, 그러니까 이중경매 후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채권자도 여기서 말하는 그 채권자에 해당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의 채무자 및 소유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행 채무자라든지 그 물건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는 거고, 당연히 되는데, 압류 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양도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압류 후에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증명하면은 제 4호의 부동산이의 권리자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 되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다음으로 3호에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유의 권리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단기를 기준으로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냥 등기하지 않는 임대차,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유의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그랬고, 제 4호에서 부동산 유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해가지고 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들, 유치권자, 점유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622조 차지권의 대항력이 있는 토지 임차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주택 상가 임차인이 이제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도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된 이후에 물건을 취득한 이해관계인도 역시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각 허가 시까지의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을 봤으니까 배당 요구,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심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민법 제 83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